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부정이 탔어, 부정이. 요망한 년. 내 눈앞에서 당장 꺼지거라.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디로 나가란 말씀입니까?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지금 나가면 저는 죽습니다. 어머니, 비바람이 억수같이 몰아치는 깊은 밤. 어린 딸을 품에 안고 길바닥으로 쫓겨난 불쌍한 과부가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문을 굳게 닫았을 때 따뜻한 손을 내민 사람은 다름 아닌 바보 머슴이었죠. 사람들은 바보와 과부가 만났다며 두 사람을 매섭게 조롱했어요. 하지만 이 가엾은 두 사람의 눈물겨운 만남은 기막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버려진 돌밭에서 기가 막힌 행운이 바보 머슴과 쫓겨난 과부의 뼈 때리게 통쾌한 인생 역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단주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사나운 밤입니다. 마치 가엾은 한 여인의 앞날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고 있지요. 이곳은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입니다. 평소라면 적막해야 할 이 밤에 대문 밖으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이 부정탄 년아. 육중한 대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집니다. 그녀의 품에는 겨우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어린 딸아이가 겁에 질린 채 매달려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화, 불과 반년 전 지병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청상과부입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이 빗속에 소희를 데리고 나가면 우리 아이는 죽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연화는 흙탕물 범벅이 된 채 대문 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대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기만 합니다. 남편의 형님인 시숙이 퇴하고 침을 뱉으며 앞장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입 다물지 못할까?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내 아우가 죽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무당말이 너는 남편 잡아먹는 살을 타고났다더구나. 그런 요물을 집안에 두었다가는 우리 문중이 씨가 마를 게야. 뒤이어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 이년아. 내년이 내 아들 기운을 다 빨아먹고 죽인 게지. 소위 그 가신에도 내 피를 이어받았으니 보나마나 요물일 게 뻔하다. 당장 저 년들을 마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느냐. 시어머니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덩치 큰 하인들이 몰려나와 연화의 머리채를 잡아 끕니다. 가련한 연화는 어린 소희를 품에 꼭 안은 채 길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던져집니다.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절망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엄마, 추워. 나 무서워. 품 안에 소희가 덜덜 떨며 힘없는 목소리로 엄마를 부릅니다. 연화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으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재수 없는 과부와 엮였다가는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봐 숨을 죽이고 있을 뿐이지요. 소희야, 정신 차려야 한다. 엄마가 있잖니. 조금만 참으렴. 연화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신발도 짝이 맞지 않는 집신 한 짝뿐이지만 발바닥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걷기 시작합니다. 마을 끝자락을 벗어나 공동묘지가 있는 고갯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만이 모녀의 길을 아주 잠깐씩 비출 뿐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걷고 또 걷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몸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 간병하느라
여인 몸에 몇 끼를 굶은 상태로 빗속을 헤매니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눈앞이 뱅글뱅글 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비탈길 아래로 구르고 맙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연하는 정신을 잃고 맙니다. 소희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지 엄마의 가슴팍을 파고들며 까무러칩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가차없이 모녀의 몸을 때리고 있군요. 이대로 가면 이 가련한 두 목숨은 내일 아침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일렁이며 다가옵니다. 누군가 낡은 초롱불을 들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터벅터벅 무거운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모녀가 쓰러진 자리 앞에 멈춰섭니다. 어이구, 이게 뭐다냐? 사람이 산속에 쓰러져 있네? 굵직하고 투박한 사내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 근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바보 머슴 돌쇠입니다. 돌쇠는 커다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겁먹은 눈으로 쓰러진 여인을 내려다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머리가 모자란 바보라고 놀리며 굳은 일만 시키곤 했지요. 이봐요, 아주머니, 정신 좀 차려보쇼. 여기서 자면 죽는단 말이오. 돌쇠가 커다란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흔들어 보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화의 품속에서 파르르 떨고 있는 어린 소희에게 멈춥니다. 돌쇠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비록 남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고 살지만 누구보다 심성이 고운 사내였으니까요. 에잇, 일단 살리고 봐야지. 우리 집으로 갑시다요. 돌쇠는 자신의 커다란 겉옷을 벗어 모녀를 한꺼번에 감쌉니다. 그리고는 가벼운 짐짝을 들어 올리듯 연화와 소희를 한꺼번에 등에 업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빗속을 뚫고 달려가는 돌쇠의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넓어 보입니다. 과연 이 가련한 모녀는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바보 머슴 돌쇠와의 이 기막힌 인연이 어떤 운명을 만들어낼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돌쇠의 발걸음이 산기슭에 자리 한 작고 허름한 움막집 앞에 멈춰섰어요.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문짝은 바람에 덜컹거리는 초라한 곳이었죠. 하지만 돌쇠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돌쇠는 발로 쾅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모녀를 조심스럽게 아랫목에 눕혔어요. 아이고 차가워라. 얼음장이 따로 없네. 불부터 피워야겠다. 돌쇠는 젖은 옷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기도 닦지 않은 채 부뚜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마른 장작을 아낌없이 아궁이에 밀어 넣었어요. 부싯돌을 부딪히는 돌쇠의 굵은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어요.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돌쇠는 입으로 후후 바람을 불어가며 기어이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얼음장 같던 방바닥을 조금씩 데우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일어나 보시오. 아가도 눈 좀 떠봐라. 돌쇠가 연신 방바닥을 쓰다듬으며 온기를 확인했죠. 하지만 연화와 소희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돌쇠는 부엌 찬장을 뒤져 까맣게 탄 누룽지 한 덩이를 꺼냈어요. 주인 집에서 일하고 남은 것을 얻어와 며칠을 아껴 먹던 귀한 양식이었죠. 돌쇠는 투박한 무쇠솥에 물을 붓고 누룽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좁은 움막 안에 가득 퍼졌어요. 엄마 아파, 배고파. 얼마나 지났을까? 작고 가냘픈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어린 소희가 힘겹게 눈을 뜨며 엄마의 품을 파고들고 있었죠. 돌쇠는 뛸듯이 기뻐하며 펄펄 끓는 누룽지를 사발에 담아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뜨거운 김을 후후 불어식히느라 돌쇠의 입술이 다 헐 지경이었습니다. 아가, 이거 좀 먹어봐라.
따뜻하고 맛난 국물이란다. 돌쇠가 나무 숟가락으로 누룽지 국물을 떠서 소희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 주었어요.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소희의 입술에 조금씩 핏기가 도는 듯 했죠. 아이가 국물을 받아먹는 소리에 연화도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처음 보는 커다란 사내가 제 딸에게 밥을 먹여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어 다시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뉘신데 저희를. 아이고 아주머니 깨어나셨소. 놀라지 마시오. 나는 저기 아랫마을 최부잣집에서 일하는 머슴 돌쇠라 하오. 산길에 쓰러져 있길래 업고 왔으니 안심하시오. 돌쇠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연화에게도 누룽지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연화는 눈앞의 사내가 동네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돌쇠라는 것을 알아챘죠. 양반가에서 곱게 자란 자신이 천한 머슴의 움막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코 속으로 스며드는 구수한 누룽지 냄새와 방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고 있었어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연화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숙의 매몰찬 얼굴이 떠오르며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지로 내몰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바보 머슴이 목숨을 살려주다니 참으로 기막힌 운명이었어요. 돌쇠는 우는 연화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굵은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울지 마시오. 밥 먹다 울면 체하는 법이오. 얼른 드시오. 돌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연화는 참았던 울음을 소리내어 터뜨리고 말았어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누룽지 한 사발로 허기를 달랜 모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돌쇠는 두 사람이 깨어날까봐 발소리를 죽여가며 밤새 아궁이 앞을 지켰죠. 장작을 패고 불씨를 살리느라 돌쇠의 얼굴은 숯검정이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지켜주고 보살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돌쇠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과 달리 돌쇠의 작은 움막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날이 밝고 맑은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간밤의 무서운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맞고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큰 풍파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돌쇠가 남편 잡아먹은 과부를 주워왔다는 소문이 돌았죠. 이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고. 아침나절부터 마을 사람들이 돌쇠의 움막 앞으로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온 구경꾼들로 움막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동네 안악들과 머슴들이 움막을 향해 거침없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어이구 돌쇠야, 내가 드디어 단단히 미친 개로구나.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고 방을 내어준 것이냐. 재수 없는 과부년을 당장 내쫓아라. 저러니 평생 바보 소리를 듣고 살지. 쯧쯧 내 놈도 명줄이 길진 못하겠구나. 당장 저 요물을 끌어내지 못할까. 사람들의 날선 조롱과 비난이 쉴 새 없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어요. 움막 안에서 이 끔찍한 소리를 듣고 있던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자신 때문에 생명의 은인인 돌쇠마저 큰 곤경에 처한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어린 소희도 밖에서 들려오는 험악한 소리에 겁을 먹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죠. 가만히 누워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연화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참다 못한 연화가 소희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벌컥 문이 열리며 밖에서 돌아온 돌쇠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의 넓은 등에는 이른 아침부터 산에서 비를 맞으며
해온 땔감이 한가득 매달려 있었어요. 돌쇠는 무거운 땔감을 바닥에 쿵 내려놓고는 성난 황소처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다들 시끄럽소. 당장 돌아가시오. 짐승도 죽어가는 것을 보면 불쌍히 여겨 살려주는 법인데 사람 목숨 구한 게 무슨 큰 죄란 말이오. 아주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내 집에서 함부로 떠들지 마시오. 평소 해실해실 웃으며 굳은 일만 군말 없이 하던 바보 돌쇠가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치자 사람들은 기가 질려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못마땅한 듯 입을 삐죽이며 돌아서서 비아냥거렸죠.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었죠. 어이구, 저 바보가 꼬리친 과부한테 단단히 홀렸네. 그래, 너희들끼리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마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낡은 움막 앞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어요. 연화는 분노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돌쇠의 넓은 등짝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남부러울 것 없는 양반대 규수로 또 뼈대 있는 종갓집 며느리로 채통만 지키며 살아온 연화였죠. 자신을 가족이라 부르던 그 잘난 양반들은 재산에 눈이 멀어 핏줄을 헌신짝처럼 길바닥에 내버렸어요. 그런데 평생을 사람들에게 천대받으며 살아온 저 가엾은 머슴은 온몸을 바쳐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남들의 모진 손가락질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막아서는 그 거대한 뒷모습이 너무나 든든했죠. 돌쇠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진심이 연화의 얼어붙은 가슴을 한순간에 녹였습니다. 돌쇠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모녀 때문에 험한 소리를 다 들으시고 저희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아저씨께 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연화가 작은 보따리를 챙겨 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돌쇠가 화들짝 놀라며 커다란 손을 허이허이 내저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안 돼요. 이 추운 날에 병든 아가를 데리고 어딜 간단 말이오. 갈 곳도 없으면서 그냥 내 옆에 계시오. 내 뼈가 부서지고 몸이 가루가 되어도 두 식구 굶기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오. 돌쇠의 억세고 투박한 말씨는 그 어떤 양반의 비단결 같은 유창한 말보다 연화의 마음에 깊이 닿았어요. 연화는 맑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돌쇠의 순박한 눈망울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저렇게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바보라 부르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오히려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짐 보따리를 방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돌쇠를 향해 정중하게 큰절을 올렸죠. 그럼 아저씨, 저희 가여운 모녀를 거두어 주시겠습니까? 비록 제가 가진 것은 낡은 옷 한 벌뿐이나 제 평생을 바쳐 아저씨를 지아비로 모시고 싶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커다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예, 지아비라니요? 방금 지아비라고 하셨소. 나같이 멍청하고 배우지 못한 바보 머슴하고 혼인을 하시겠단 말씀이요? 바보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방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듬직한 대장부이십니다. 부족한 저를 아내로 맞아주세요. 연화의 단호하고도 고운 목소리에 돌쇠의 시커먼 얼굴이 붉은 홍시처럼 달아올랐어요. 돌쇠는 벅차오르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으며 연화와 소희를 품에 와락 안았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쫓겨난 과부와 동네의 조롱거리인 바보 머슴은 초라한 움막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올린 초라한 혼례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세상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조롱 속에서 활짝 피어난 이 특별하고 눈물겨운 인연이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초라한 움막집에서 세 식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비록 먹을 것은 부족하고 잠자리는 불편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매일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돌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콧노래를 부르며 지게를 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꿈만 같았거든요. 어린 소희도 연화와 돌쇠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해 갔어요. 돌쇠 아저씨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죠. 연화는 정성껏 지은 밥을 차려놓고 서방님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돌쇠의 몰골을 본 연화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마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고 옷서픈 다 찢어진 데다 품삯으로 받아온 보리쌀은 반줌도 채 되지 않았지요. 서방님 얼굴이 어찌 이리 상하셨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것입니까? 헤헤, 아무것도 아니요. 최 부잣집 마름이 쌀가마니를 나르다 떨어뜨렸다고 지게 작대기로 때리지 뭐요. 품삯도 깎여서 이것밖에 못 받았소. 우리 소희 고기 한 점 먹이고 싶었는데 미안하오. 돌쇠는 멋쩍은 든 머리를 긁적이며 실없는 웃음을 흘렸어요. 연화는 찢어진 옷을 꿰매고 돌쇠의 상처에 된장을 발라주며 남몰래 가슴을 쳤습니다. 돌쇠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저 심성이 너무 착하고 순박해서 남들에게 속고만 살아온 것이지요. 배운 것이 없으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따질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며 결심했어요. 자신의 남편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게 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시각에 연화는 부뚜막에서 타다 남은 까만 숯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거친 널빤지 위에 반듯하게 글자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 연화는 밥상을 물린 후 돌쇠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미리 와서 제 앞에 앉아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서방님께 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글이라니, 나 같은 바보 머슴이 어떻게 언문과 한자를 배운단 말이오. 나는 머리가 돌덩이처럼 둔해서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인지도 모른다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그동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지요. 서방님의 머리는 그 누구보다 맑고 지혜롭습니다. 저를 믿고 한 자씩 따라 해보세요. 연화의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돌쇠는 쭈뼛거리며 널빤지 앞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숯을 쥔 두꺼운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삐뚤빼뚤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연화는 절대 화내지 않고 돌쇠의 거친 손을 포개어 잡고 정성껏 글씨를 써 내려갔지요. 낮에는 고된 노동으로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셨지만 돌쇠는 아내가 실망할까봐 밤을 새워가며 글자를 외우고 또 외웠어요. 마당에 나가서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씨를 쓰며 연습을 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돌쇠의 머리는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듯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달이 지나자 제법 많은 글자를 더듬더듬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지요. 연화는 글 공부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과 세상의 이치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앞으로는 누가 부당하게 품삯을 깎으려 하거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땀 흘려 이런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연화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돌쇠의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총명해졌습니다. 굽어있던 어깨는 떡 벌어져 더욱 당당해지고 말투에도 제법 뼈대가 서고 자신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돌쇠가 일하는 최부잣집에서 또다시 억울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악독하기로 소문난 마름이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으며 품삯을 반으로 줄이려 한 것입니다. 이복의 돌쇠, 오늘 일한 게 영시원찮고 게으름을 피웠으니 품삯은 절반만 가져가게나
불만 있으면 당장 나가 떨어지든가. 평소 같으면 해벌쭉 웃으며 땅만 보고 뒷걸음질을 쳤을 돌쇠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바닥에 쿵 내려놓더니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마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호통을 쳤죠. 그럴 수 없소이다. 내가 오늘 아침부터 쉬지 않고 날은 벽가마가 좋기 쉰 가마니가 넘소. 내가 흘린 땀방울을 당신이 어찌 안단 말이오. 약속한 품삯을 한 푼이라도 빼놓고 주지 않는다면 당장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또 나리께 판결을 받을 것이오. 바보 돌쇠의 입에서 관아와 사또라는 단어가 나오고 눈빛이 호랑이처럼 매섭게 변하자 마름은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리며 뒤로 주춤거렸어요. 늘 만만하게 보고 짓밟던 그 바보 머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름은 덜덜 떨며 창고 문을 열어 제 몫의 품삯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말았지요. 여보, 내가 해냈소. 약속한 품삯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다 받아왔다오. 해가 저물고 움막으로 달려온 돌쇠는 자랑스럽게 보리쌀이 가득 담긴 묵직한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돌쇠의 흙투성이 거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혜가 세상을 향해 한껏 웅크리고 있던 돌쇠의 진짜 모습을 깨워낸 것이에요. 새 식구의 눈빛 속에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비바람처럼 몰아쳐도 끄떡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 작고 초라한 움막집에서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서서히 뒤바뀔 거대한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어요. 돌쇠가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정당한 품삯을 받아오기 시작하면서 초라했던 움막집의 살림살이도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이 뼈 빠지게 고생하며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았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꾹 참으며 식량을 아꼈고 해진 옷을 몇 번이나 다시 기워 입으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렸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푼돈을 모아 낡은 항아리 속에 차곡차곡 숨겨두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항아리 속에는 제법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쌓이게 되었죠. 혹독했던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던 어느 날 밤, 연화는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잠든 소희를 토닥이며 조용히 남편을 불렀어요. 그녀는 정성스레 품에 안고 있던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돌쇠의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이 돈으로 이제 우리 부부의 땅을 삽시다. 아무리 남의 집 품팔이를 밤낮 없이 열심히 한들 훗날 우리 자식에게 번듯한 집 한 채 물려주기 어렵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도 땀 흘려 일할 우리만의 밭을 일구어야지요. 돌쇠는 손에 쥐어진 엽전 꾸러미의 묵직한 무게에 화들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돈이란 말이오. 게다가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땅을 산단 말이오. 한 뼘짜리 손바닥만 한 텃밭을 사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 혹여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연화는 덜덜 떠는 돌쇠의 거친 손을 다정하게 다독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비록 시댁에서 쫓겨난 신세였지만 그녀는 양반가에서 자라며 마을 지리와 땅의 쓸모를 훤히 꿰뚫고 있었죠. 연화의 머릿속에는 전부터 오랫동안 눈여겨본 곳이 하나 있었거든요. 선앙당 고개 너머에 있는 버려진 자갈밭을 아시지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몹쓸 땅이라 지주가 골치를 앓으며 헐값에 내놓았다고 들었습니다. 내일날이 밝는 대로 당장 그 땅을 모두 사들이세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돌쇠는 연화의 말대로 땅 주인을 찾아가 엽전을 내밀고 그 황무지의 문서를 받아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버리다시피 방치한 땅이었기에 그들이 모은 적은 돈으로도 넓은 산비탈 전체를 모두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바보 돌쇠 부부가 돌산이나 다름없는 그 저주받은 땅을 샀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방네로 퍼져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배꼽을 잡고 웃으며 두 사람의 어리석음을 크게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녀석이 글자를 좀 깨쳤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으스대더니 결국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거긴 억센 잡초조차 자라지 못하는 저주받은 돌밭인데 거기에 피 같은 돈을 죄다 덜이다니. 과부년이 얌전하게 생겨서 머리가 좋은 척하더니 지 서방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귀한 가산을 다 탕진하는구나. 아주 끼리끼리 멍청한 것들끼리 잘 만났어. 사람들의 날선 비아냥거림과 삿대질이 매일같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연화와 돌쇠는 그런 헛소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얄팍한 세상의 조롱보다 자신들이 쏟아부을 정직한 땀방울을 믿는 굳건한 마음이 있었죠. 땅 문서를 품에 안은 다음 날부터 돌쇠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커다란 지게를 지고 험한 산비탈로 향했습니다. 연화 역시 이른 아침밥을 지어 먹이고 어린 소희의 손을 잡은 채 시원한 마실 물을 챙겨 남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어요. 서방님, 저기 깊게 박힌 엄청난 바위들은 무리해서 빼내려 하지 마시고 기둥 삼아 주변에 흙을 덮으세요. 자잘한 잔돌을 먼저 골라내어 밭두렁을 성벽처럼 높게 쌓아 올리면 한겨울에도 훌륭한 바람막이가 될 것입니다. 연화의 지혜롭고 꼼꼼한 지휘 아래 돌쇠는 타고난 장사의 무서운 힘을 아낌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산속을 호령하는 성난 호랑이처럼 돌쇠는 어른 셋이 달라붙어도 꿈쩍조차 않던 커다란 바위들을 억센 맨손으로 번쩍번쩍 들어 올려 던져버렸죠.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돌쇠의 입가에는 힘든 줄도 모르고 즐거운 콧노래가 끊이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땅이 아닌 온전한 자신의 땅이 생겼다는 벅찬 기쁨이 모든 고된 피로를 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연화 역시 흙 묻은 치마를 질끈 걷어붙이고 부지런히 호미질을 하며 잔돌을 골라냈어요. 소희도 작은 고사리 손으로 흙장난을 치고 물을 떠다 나르며 엄마 아빠의 곁에서 맑은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달 동안 가족의 피나는 노력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쓸모없고 버려진 황무지가 기적처럼 조금씩 평평하고 기름진 옥토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어요. 근처로 산일하러 오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는 턱이 빠질 듯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돌쇠의 거친 손길과 괭이가 닿는 곳마다 거친 바위가 무뽑히듯 뽑혀나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부드러운 흙이 모습을 드러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을 의심하며 슬금슬금 돌쇠의 눈치를 보며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냐? 쓸모없는 돌산이 하루아침에 반듯하고 널찍한 밭이 되어가고 있질 않느냐? 마을 사람들의 경악 어린 놀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쇠와 연화는 묵묵히 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척박한 흙먼지 아래에 가족의 밝은 미래가 숨겨져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 황무지 깊은 땅 속에는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상상조차 못한 엄청난 비밀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보라 놀림받던 머슴과 억울하게 내쫓긴 과부의 정직한 땀방울이 마침내 하늘을 크게 감동하게 하여 기적의 문을 쾅하고 두드리기 직전이었어요. 여보, 얼른 이리 좀 올라와 보시오. 땅 속에 아주 이상하고 커다란 괴짝이 묻혀 있소. 돌쇠의 다급한 부름에 연화가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산비탈을 단숨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가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 연화의 두 눈이 화들짝 놀라 커졌어요. 정말로 깊은 흙구덩이 속에 거뭇하고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웅장하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서방님 조심하세요.
혹여 불길한 물건일지 모르니 제가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화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괴짝에 매달린 낡고 커다란 자물쇠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탓인지 그 단단해 보이던 쇠 자물쇠는 돌쇠가 손으로 살짝 비틀자마자 툭 하고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마른 침을 꿀꺽 삼켰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괴짝의 무거운 뚜껑을 위로 젖혔어요. 기기기.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연화와 돌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무는 붉은 노을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것들이 괴짝 안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옛날 악명 높던 도적대들이 관아를 통째로 털어 훔친 뒤 쫓기다 숨겨두고 간 엄청난 양의 보물이었습니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은화와 영롱한 금부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찬란한 빛과 금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죠. 아이고 매. 여보, 이게 다 무엇이오? 혹시 산신령님이 불쌍한 우리 부부에게 내린 선물이란 말이오. 돌쇠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은화 한 잎을 집어들고는 자신의 뺨을 힘껏 꼬집어 보았어요. 너무 아파서 깍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니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고 기막힌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연화가 괴짝 주변에 무너진 흙을 살피다가 갑자기 숨을 헉하고 거칠게 들이켰어요. 서방님, 이쪽 흙무더기를 좀 보세요. 세상에 어쩜 이리도 맑고 좋은 향기가 진동을 한단 말입니까? 연화의 떨리는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마치 귀한 괴짝을 보호하듯 둥글게 자라난 기이한 식물의 뿌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돌쇠가 조심스레 작은 호미를 꺼내 주변 흙을 넓고 깊게 파내자 마치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어마어마하게 큰 뿌리 하나가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냈어요. 그 주변으로는 크고 작은 새끼 뿌리들이 수십 개나 줄줄이 사탕처럼 끝도 없이 엮여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전설 속에서나 등장한다는 수백 년 묵은 거대한 천종산삼 물이었습니다. 산삼이 뿜어내는 짙고 신비로운 향기가 순식간에 온 산을 향기롭게 뒤덮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냄새만 한번 맡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바로 그 전설의 영약이었죠. 하늘이시여, 정녕 저희 가여운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군요. 연화는 거친 흙바닥에 엎드려 엉엉 소리내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댁에서 쫓겨나 비바람을 맞으며 죽어가던 그 끔찍하고 무서웠던 밤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라 조롱받으면서도 묵묵히 처자식을 위해 피땀 흘린 남편의 굽은 등도 생각났죠. 억울하고 서러웠던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쇠 역시 커다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오열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예쁜 소희 배골치 않아도 돼요. 당신도 남들처럼 곱고 예쁜 비단옷을 입을 수 있소. 내가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라 훌륭한 서방 노릇을 번듯하게 할 수 있게 되었소.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서로의 몸을 꽉 끌어안고 한참을 벅찬 가슴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헐값에 버려졌던 이 척박한 황무지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정직한 부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씨앗을 내려준 것이에요. 이제 두 사람의 앞날에 지독했던 가난과 서러움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묵직한 은화 괴짝과 귀한 산삼 무더기를 조심스레 지게에 옮겨 싣는 돌쇠의 듬직한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 착한 부부의 눈부신 앞날이 벌써부터 가슴 벅차게 기대가 되어요.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부부는 엄청난 보물을 지게에 싣고 움막으로 돌아왔어요.
혹여나 빛이 새어나가 소문이 날까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다음 날 이른 새벽, 연화는 귀한 산삼을 보찜에 깊숙이 감추고 먼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 귀한 물건을 시골 장터에서 팔았다가는 제값을 받기는커녕 도둑으로 몰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며칠을 걸려 한양에서 제일 가는 약방을 찾아간 연화는 당당하게 거상을 마주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천종산삼의 위험은 실로 대단했어요. 괴짝을 조심스레 열자마자 신비로운 향기가 온 약방을 가득 채웠죠. 이 산삼은 수백 년의 정기가 깃든 천종산삼 중에서도 으뜸 가는 물건입니다. 정당한 값을 쳐주지 않으시면 당장 다른 약방으로 가겠습니다. 거상은 산삼의 엄청난 자태와 신비로운 향기에 놀라 입을 떡 벌렸어요. 평생 수많은 약재를 다루어 온 거상조차 난생 처음 보는 귀한 영약이었죠. 게다가 여인의 몸으로 기죽지 않고 당찬 기세를 뿜어내는 연화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거상은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금괴와 은화를 술에 가득 실어 주었어요. 그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돈을 거머쥐고 고향으로 돌아온 연화는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돌쇠가 캐는 도적의 낡은 은화까지 모두 합치니 그 재산은 일국을 호령할 만큼 어마어마했죠. 가장 먼저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수천 마지기의 논과 밭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친 바위를 맨손으로 뽑아내며 버려진 황무지를 옥토로 바꾼 남편의 땀방울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서방님, 이제 저기 보이는 넓고 푸른 평야가 모두 우리 땅입니다. 남의 집 굳은 머슴살이는 이제 끝났으니 우리 땅에서 원 없이 농사를 지어보세요. 여보, 참말로 고맙소. 내가 이 은혜를 평생 소처럼 일하며 갚으리다. 돌쇠는 뛸듯이 기뻐하며 굵은 눈물을 훔치고 자신의 논밭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그는 이제 멸시받고 조롱당하던 바보 머슴이 아니라 고을 전체의 땅을 거느린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결코 비단옷을 입고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거나 게으름을 부리지 않았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일찍 꼭 두새벽에 일어나 가장 험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굵은 구슬땀을 흘렸어요. 자신의 땅을 일구는 수많은 소작농들에게도 형님 동생하며 인품 좋게 대하고 품삯을 아주 후하게 쳐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넉넉한 인심과 겸손함에 감동하여 서로 그의 땅에서 일하려고 앞다투어 줄을 섰죠. 아이고, 우리 돌쇠 대감님만한 분이 천지에 어딨단가. 흉년에는 소작료도 절반으로 깎아주시고 백 옳는 집에는 밤에 몰래 쌀 가마니도 두고 가시지 않는가. 맞아. 옛날에 우리가 바보라고 놀렸던 게 천벌을 받을 짓이었어. 저리 훌륭하신 분을 몰라 뵙다니. 동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송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과거 재수 없는 과부라며 돌을 던지던 사람들도 이제 연화 앞에서는 굽신거리며 안방마님이라 불렀어요. 한편 연화는 농사에만 만족하며 머물지 않고 타고난 지혜로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거둔 풍성한 곡식을 한양으로 보내 큰 이문을 남겼죠. 장터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어 비단과 소금 같은 귀한 물건을 떼어와 되파는 상단까지 훌륭하게 꾸리게 되었어요. 연화의 치밀하고 영특한 머리와 돌쇠의 흔들림 없는 성실함이 만나자 재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이에요. 비바람이 새던 다 쓰러져 가던 초라한 움막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터에는 고래등처럼 으리으리하고 소슬대문이 우뚝 선 99칸짜리 큰 기와집이 들어섰죠. 넓디 넓은 앞마당에는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은 소희가 나비를 쫓으며 은쟁반에 옥굿을 구르듯 웃음소리를 내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뒷마당에 지어진 커다란 창고에는 사시사철 쌀가마니와
엽전 꾸러미가 산처럼 쌓여서 썩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쫓겨난 불쌍한 과부와 손가락질 받던 바보 머슴이 드디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화창하고 따스한 봄날, 부부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 핀 매화꽃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돌쇠가 연화의 작고 고운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살며시 잡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매 맞고 굶주리며 짐승처럼 살았을 것이오. 내게 이런 꿈 같은 호강을 누리게 해주어 정말 고맙소.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서방님의 맑고 따뜻한 마음과 부지런한 땀방울이 하늘을 감동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 곁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이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다정하게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세상의 이치라는 게 참으로 얄궂은 법이지요. 이 착한 부부가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과거 연하 모녀를 비바람 속에 짐승처럼 내쫓았던 끔찍한 시댁 식구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여도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제 그 악독했던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는 무서운 천벌이 떨어질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죠. 돌쇠와 연하 부부가 남부러울 것 없이 큰 복을 누리고 있던 그 시각이었어요. 과거 연하 모녀를 비바람 속에 짐승처럼 내쫓았던 시댁의 사정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천벌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 집안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연화를 내쫓은 뒤 시어머니와 시숙은 죽은 아들의 재산을 독차지하며 매일 잔치를 벌였어요. 눈에 가시 같던 며느리를 쫓아냈으니 이제 세상이 다 자기들 것 같았겠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비싼 비단옷을 지어 입고 기생들을 불러 풍악을 울렸습니다. 창고에 쌓인 곡식을 헐어 고기 반찬이 아니면 밥상도 받지 않을 정도로 사치를 부렸어요.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와 손녀가 길바닥에서 어찌 되었을지는 털끝만큼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 좋은 걸 그동안 그 요물 같은 며느리 년 때문에 못 누리고 살았지 뭡니까?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오냐,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년이 나갔으니 이제 우리 집안의 돈다발만 굴러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탐욕에 눈이 먼 시숙은 동네 투전판을 기웃거리며 도박에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심심풀이 푼돈으로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밤을 새우며 집안의 귀한 금부치와 쌀가마니를 모조리 갖다 바쳤죠. 투전판에서 돈을 잃고 돌아오는 날이면 애꿎은 집안 하인들에게 화풀이하며 매질을 해댔습니다. 견디다 못한 하인들은 하나둘씩 보따리를 싸서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크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돌보는 이가 없어 어느새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는 폐가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시숙의 투전판 동무라며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사기꾼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혀에 기름을 발랐는지 아주 청산유수처럼 달콤한 말을 쏟아냈어요. 아이고 형님, 제가 청나라에서 들여오는 아주 귀한 비단 장사에 선을 대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집 문서만 슬쩍 얹어 투자하시면 딱 한 달 안에 재산을 10배 아니 100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정말인가?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투전판에서 운이 안 좋아 속이 상하던 참이었네. 당장 내어줄 테니 꼭 10배로 불려오시게.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속을 끓이던 시어머니와 시숙은 사기꾼의 꿰매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앞뒤를 잴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과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문서까지 몽땅 사기꾼의 손에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사기꾼은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집 문서를 팔아치우고
멀리 도망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어느 쌀쌀하고 바람 부는 아침, 험상궂게 생긴 빚쟁이들이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시댁 대문을 박살내며 들이닥쳤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할까? 이 집과 땅은 이미 우리 상단으로 넘어온 지 오래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이오.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간단 말이오. 사람 살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치며 대성통곡을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시어머니와 시숙의 뒷덜미를 잡아채어 차가운 흙바닥으로 매정하게 내동댕이 쳤죠. 과거 연하와 어린 소희가 당했던 그 무섭고 비참한 광경이 똑같이 재현된 것입니다. 입고 있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신발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알거지가 되어 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주머니에는 당장 요기할 엽전 한 입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배가 고파 뒤지겠습니다. 어디 가서 밥 한 술만 구해 주십시오. 이 못난 놈아, 내 놈이 도박에 미쳐서 귀한 가산을 다 탕진해 놓고 늙은 어미한테 밥을 내놓으란 말이냐? 하루아침에 떵떵거리던 부자에서 길거리를 떠도는 거지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처참한 꼴을 보며 가차없이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해댔죠. 거봐라, 며느리를 그리 독하게 내쫓더니 하늘이 노에서 천벌을 내린 게야. 꼴 좋다. 그러게 사람에게 모질게 굴면 언젠가 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법이지. 불쌍한 과부를 쫓아낸 천하의 몹쓸 것들. 사람들에게 모질게 굴었던 죗값을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이에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며 이리저리 떠돌던 그들의 몰골은 이제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아보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어요. 밤낮 없이 남의 집 담벼락 아래에서 웅크려 자며 얻어먹을 쉰밥을 구걸하러 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에요.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악행이 이렇게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씁쓸하고 통쾌한 말로가 하늘의 무서운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어요. 찬바람이 뼈를 에이는 듯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기꾼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거렁뱅이가 된 시어머니와 시숙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한때는 비단옷을 휘감고 고기 반찬이 아니면 밥상을 엎어버리던 그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넝마주의도 줍지 않을 찢어진 옷을 걸친 채 남의 집 개밥그릇까지 탐내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아이고 어머니, 나 죽겠소. 사흘을 내리 굶었더니 이제 걸을 힘조차 없소이다. 시숙이 흙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몰골은 푹 꺼진 두 볼의 시커먼 때가 덕지덕지 앉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죠. 시어머니 역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이놈아, 우는 소리 좀 그만해라. 내 배에서도 천둥 소리가 난지 오래다. 어디 가서 썩은 고구마라도 하나 훔쳐 오든가 해야지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느냐.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며 옥신각신 다투었지만 정작 자리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땅바닥을 박박 긁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근처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동네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그들의 귓가에 들려왔죠.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저기 고개 너머 마을의 돌쇠 대감이라고 엄청난 부자가 나타났대. 아무렴 듣고 말고 그 집 안주인이 어찌나 천사 같고 인심이 후한지. 배고픈 거지가 찾아오면 따뜻한 고깃국에 흰쌀밥을 산처럼 쌓아준다는구먼. 맞아. 게다가 돌아갈 때는 노잣돈까지 챙겨준다니. 그런 생불이 어딨겠어. 아낙네들의 이야기에 시어머니와 시숙의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고깃국과 흰쌀밥이라는 소리에 입안에 한가득 침이 고였어요.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번쩍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니 들으셨소. 고개 너머에 인심 좋은 부자가 산답니다. 어서 갑시다. 오냐 어서 가자. 내 오늘 그 집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밥을 얻어먹고 말 테다. 그들은 전 먹던 힘까지 쥐어짜 내어 아낙네들이 말한 고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발바닥이 돌부리에 차여 피가 나고 찢어져도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뿐이었죠.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두 사람의 눈앞에 구름처럼 거대하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소슬대문 앞에는 쌀가마니를 실은 수레들이 끝도 없이 줄을 지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엄청난 규모와 재력에 두 사람은 그저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아이고 매, 대궐이 따로 없구나. 이 집 주인이 얼마나 부자길래 이리도 으리으리하단 말이냐. 시어머니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쭈글쭈글한 손을 비벼댔어요. 시숙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지기를 향해 최대한 불쌍하고 구슬픈 목소리로 국어를 시작했죠. 나리님 한 푼만 줍쇼. 사흘을 꼬박 굶어 노모가 길바닥에서 죽게 생겼소이다. 인심 좋으신 대감님께 밥 한 술만 적선해 주십사 여쭈어 주십시오. 시어머니도 곁에 엎드려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 좀 살려주시오. 남은 밥찌꺼기라도 좋으니 제발 적선 좀 베풀어 주시구려. 그들의 애처로운 곡소리가 넓은 마당을 넘어 안채까지 울려 퍼졌어요. 문지기는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들을 쫓아내려다 안주인의 언명을 떠올리고 멈칫했습니다. 안주인 마님은 배고파서 찾아온 이는 절대 문전박대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거든요. 잠시 기다려라. 내가 마님께 여쭈어 보고 올 터이니. 문지기가 서둘러 안채로 뛰어들어가고 대문 밖에 남겨진 두 사람은 기대감에 부풀어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기 반찬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이 거대한 기와집의 주인이 자신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비바람 속에 내쫓았던 바로 그 며느리 연화와 바보 머슴돌쇠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원수들이 밥 한 술을 구걸하기 위해 제 발로 사지에 걸어 들어온 기막힌 순간이었죠. 잠시 후 굳게 닫혀 있던 거대한 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거짓골을 한 시댁 식구들은 안주인의 얼굴을 마주하고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끼기익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지기의 안내를 따라 넓은 마당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마당은 수십 명의 하인이 뛰어다녀도 남을 만큼 끝없이 넓었고 뒷마당 곳간에는 쌀가마니와 진귀한 물건들이 산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고깃국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두 사람은 참지 못하고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기운 앞에 압도당한 그들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부잣집인가 봅니다. 오늘 아주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어봅시다. 시숙이 거짓골을 한 채 낄낄거리며 시어머니의 해진 소매를 잡아 끌었죠. 그때 안채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고운 비단옷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수많은 하인의 정중한 호의를 받으며 안주인과 바깥 양반이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기품 넘치는 자태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화려한 비단옷은 도저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숙은 황급히 클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어요. 자신들의 남루한 처지가 부끄러워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아이고 대감마님, 안주인마님,
저희 같은 미천한 거지들을 내치지 않고 거두어 주셔서 참말로 감사합니다. 사흘을 꼬박 굶어 죽기 직전이오니 부디 남은 밥 한 술만 굽어 살펴 적선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차가운 땅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애처롭게 빌고 또 빌었어요. 어떻게든 동정심을 사서 따뜻한 밥을 얻어먹으려는 수작이었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안주인의 맑은 목소리가 어딘가 몹시 귀에 익었죠. 고개를 들어보시지요. 남의 집에 밥을 달라고 찾아왔으면 주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것이 도리어 예의가 아닙니까? 차가갑고도 단호한 옥구슬 같은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시숙은 움찔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루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안주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의 탁한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밖으로 튀어나올 듯 커다랗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화려한 금비녀를 꽂고 최고급 비단옷을 걸친 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자신들이 비바람치는 끔찍한 밤에 짐승처럼 무참히 내쫓았던 며느리 연화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바위산처럼 듬직하게 버티고 선 위풍당당한 바깥 장반은 과거 동네에서 모자라다며 삿대질하고 조롱하던 그 바보 머슴 돌쇠였죠. 이 엄청난 기와집의 주인이 바로 그 두 사람이라는 사실에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큰 대궐 같은 집의 안주인이란 말이냐. 시어머니는 너무나 큰 충격에 뒤로 발라당 낮아빠지며 괴상한 비명을 질렀어요. 시숙은 한낮에 끔찍한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턱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서늘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땅바닥에 나뒹구는 두 사람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자비로움 대신 매서운 겨울바람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 비바람이 억수같이 몰아치던 그 무서운 밤에 병든 핏덩이 같은 소희와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으시더니 그동안 참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연화의 날카롭고 뼈있는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재산에 눈이 멀어 저지른 끔찍한 악행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심장이 멎을 것 같았던 것이에요. 돌쇠 역시 벼락 같은 굵은 목소리로 두 사람을 향해 무섭게 호통을 쳤죠. 말 못하는 짐승도 제 새끼는 목숨을 바쳐 아끼고 보살피는 법이거늘 어찌 핏줄을 한밤중에 사지로 내몰 수 있단 말이오. 당신들은 저 높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셨소. 돌쇠의 호랑이처럼 매서운 기세와 뿜어져 나오는 위엄에 시숙은 그만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발 아래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무시하고 짓밟던 그 어리석은 바보 머슴이 이제는 자신들의 목숨줄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는 두려운 절대 강자가 되어 서 있었으니까요. 이 상황을 모면할 길은 오직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것뿐이었어요. 아이고 연화야, 내가 잠시 미쳤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나 몹쓸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구나. 제발 이 불쌍하고 늙은 어미를 살려다오. 재수씨, 아니 안주인마님, 제가 투전판에 미쳐서 잠시 눈이 획 뒤집혔었나 봅니다.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만 살려주시면 평생 개처럼 종노릇을 하며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두 사람은 연화의 고운 비단 신발 끝에 매달려 더러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밥 한 술 얻어먹겠다며 뻔뻔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려달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처참하고 비참한 꼴이었죠. 차가운 마당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비는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연화의 가슴 속에는 참으로 수많은 만감이 폭풍우처럼 교차했어요. 피눈물을 삼키며 신발도 없이 쫓겨나던 그 끔찍한 밤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고 대신 그 빈자리에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 같은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화는 천박한 복수심에 흔들리지 않고 기품 있는 침착함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악인들에게 피를 묻히며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은 결코 진정한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연화가 무표정한 차가운 얼굴로 하인들을 향해 조용히 손짓을 하자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겁고 싸늘한 정적이 흘렀죠. 과연 지혜로운 연화는 이 뻔뻔하고 악독한 원수들에게 어떤 기막힌 벌을 내리게 될까요? 연화의 단호한 손짓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락부락한 하인들이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시숙은 이제 꼼짝없이 맞아 죽게 생겼다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죠. 하지만 연화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분들을 함부로 치지 마라. 대신 곳간 구석에 있는 가장 낡은 무명옷 2벌과 반매는 괭이 2자루를 속히 내어 오너라. 하인들은 안주인의 알 수 없는 명령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재빠르게 달려가 물건을 대령했어요. 차가운 흙바닥에 무참히 내동댕이 쳐진 낡고 냄새나는 무명옷과 녹슨 괭이를 보며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가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향해 또박또박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에 거저먹는 공짜 밥은 결코 없습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벌레 취급했던 제 서방님은 뼈가 부서지도록 정직하게 땀을 흘려 이 엄청난 재산을 일구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밥을 먹을 자격도, 숨을 쉴 자격도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매서운 질책에 시어머니와 시숙은 부끄러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이 잘난 양반 행세를 하던 그들에게 괭이질이라니.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소리였죠. 하지만 당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아쉬운 마당에 알량한 양반의 체면을 따질 처지가 결코 아니었어요. 당장 이 옷으로 갈아입고 저기 보이는 산비탈 돌밭으로 올라가시지요. 해가 서산으로 지기 전까지 밭 한 고랑을 완벽하게 메고 잡초를 모두 뽑아야만 비로소 실에 기죽한 그릇을 내어줄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꾀를 부리거나 도망친다면 우리 집 하인들의 몽둥이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의 서슬퍼런 언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하인들이 몽둥이를 바닥에 쿵쿵 험악하게 내리찍었어요. 그 무시무시한 기세에 잔뜩 눌린 시숙은 울며 겨자 먹기로 더럽고 냄새나는 무명옷을 주섬주섬 껴입었죠. 시어머니 역시 삭신이 쑤신다며 구슬픈 곡소리를 내면서도 살기 위해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녹슨 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내 기구한 팔자야. 평생 수많은 종놈들 부리며 호강하던 내가 다 늙어서 얼어붙은 흙바닥을 기어다니게 생겼구나. 어머니 잔말 말고 어서 밭으로 일어납시다. 저 도끼 품은 매서운 눈초리를 보아하니 정말로 밥 한 톨 꺼져 안 줄 무서운 기세란 말이오. 두 사람은 서럽게 질질 짜며 우락부락한 하인들의 감시 속에 꽁꽁 언 넓은 밭으로 무참히 끌려갔어요. 그들이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고되고 험한 농사일이 드디어 뼈저리게 시작된 것입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몰아치는 밭에서 꽁꽁 언 흙을 파내려니 연약한 손발이 다 부르트고 붉은 피가 났어요. 허리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사흘을 굶주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댔죠. 하지만 몽둥이를 지켜든 하인들이 호랑이 같은 무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죽어라 괭이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아주 고소하다며 배를 잡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아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속이 다 시원하고 통쾌해라.
저 피도 눈물도 없던 악독한 인간들이 드디어 제대로 임자를 만나 무서운 천벌을 받는구나. 우리 돌쇠대감님과 안주인 마님이 참으로 영특하고 지혜로우셔. 손에 붉은 피를 묻히지 않고서도 저렇게 멋지고 통쾌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시다니. 마을 사람들의 매서운 비웃음과 날선 조롱 속에서 시어머니와 시숙은 펑펑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쉴 새 없이 땅을 팠어요. 과거 가엾은 연화에게 주었던 뼈아픈 눈물과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며 정직한 땀방울의 무서운 무게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돌쇠는 마당 한편에서 그 놀라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연화의 작고 고운 손을 살포시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참으로 훌륭하고 통쾌한 처사요. 당신의 바다처럼 넓고 지혜로운 마음씨에 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감복했소이다. 아닙니다, 서방님.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자만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서방님의 거친 두 손이 제게 몸소 가르쳐 주신 귀한 이치인걸요. 악인들을 섣불리 용서하여 풀어주지도 그렇다고 잔인하게 내치지도 않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벌을 내린 연하였어요. 억울하게 쫓겨났던 과거의 짙은 한과 슬픔이 비로소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가슴 속이 뻥 뚫리는 기막힌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통쾌한 소문은 금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멀리 퍼져나가 온 고을 사람들이 연화의 놀라운 지혜를 입이 마르도록 칭송하게 되었어요. 가장 척박한 밑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올라선 이 놀라운 부부의 이야기는 이제 대망의 마지막 결말만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숙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밭에 나가 뼈 빠지게 일하며 죗값을 치렀죠.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도망칠 궁리만 하더니 결국 연화의 단호한 호통과 고된 노동 앞에 꼬리를 바싹 내리고 말았어요. 차가운 흙투성이가 되어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의 무거운 가치를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밭 두 고랑을 다 맸으니 이제 떳떳하게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 오냐, 나도 오늘 잡초를 다 뽑았으니 며느리 볼 면목이 아주 조금은 생겼구나.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재산을 탐내거나 악독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들이 일한 만큼 주어지는 따뜻한 밥 한 끼에 깊이 감사하며 조용히 살아갔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섣부른 복수 대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친 연화의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바보 머슴이라 조롱받던 돌쇠는 이제 온 고을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대감님이 되었어요. 으리으리한 기와 집에는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의 발길이 하루도 끊이지 않았죠. 돌쇠는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굶주리면 창고를 활짝 열어 곡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 부부를 살아있는 생불이라 부르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어요. 우리 대감님과 마님은 하늘이 굽어 살피신 천하제일 복덩이 부부라네. 그렇고 말고 예전에 대감님을 바보라 놀렸던 내 입을 꿰매버리고 싶을 지경이라니깐.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된 돌쇠는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의 땅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을 가족처럼 챙기며 품삯을 아주 후하게 쳐주었죠. 그리고 비바람 치던 밤에 죽어가던 가여운 어린 소희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연화와 돌쇠의 지극한 사랑을 듬뿍 받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사하고 따뜻한 봄날, 마당에 활짝 핀 붉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세 식구가 모여 향긋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 꽃을 좀 보세요. 올해는 유난히 꽃이 크고 향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허허, 우리 예쁜 소희가 겨우내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꾼 덕분에 매화가 이리도 활짝 피었구나. 돌쇠가 소희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커다란 목소리로 껄껄 웃었습니다. 그 듬직하고 따뜻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연화의 눈가에 촉촉한 이슬이 맺혔어요. 자신을 매정하게 내쫓았던 세상이었지만 가장 천한 곳에서 만난 진시한 사랑이 이토록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방님,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무서운 밤에 제 손을 굳게 잡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제게 하늘이 내려주신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여보, 나야말로 당신 같은 훌륭한 선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의 한을 다 풀었소이다. 천대받던 바보 머슴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당신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보며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머슴과 쫓겨난 과부의 눈물겨운 인연은 이제 온 고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늘의 복이 내린다는 진리를 세상에 널리 증명해 보인 것이죠. 오늘도 천하제일 복덩이 부부의 거대한 기와집에는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경쾌한 웃음꽃이 끊임없이 피어나고 있어요. 오늘 저희 야담 주막에서 전해드린 바보 머슴 돌쇠와 연화의 이야기. 시원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모진 비바람을 뚫고 서로를 굳게 믿으며 마침내 큰 복을 일궈낸 두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정직한 땀방울과 따뜻한 마음씨는 결국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참된 사랑과 큰 부를 이룬 두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한 줄씩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글 한 줄이 이 착한 부부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전해줄 것입니다. 저희 야담 주막은 앞으로도 눈물과 웃음, 그리고 통쾌한 사이다, 반전이 가득한 재미있는 옛 이야기로 변함없이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는 것 다들 아시죠? 구독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